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의 현장에서 한국인 의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토머슨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출신으로 현재 아프리카에서 국제의료봉사단체의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28살의 젊은 나이지만 이곳에서 정말 놀라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만난 특별한 한국인 의사 강현우 박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처음 강현우 박사를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수술 실력이 뛰어난 한국인 의사라고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서울의 번화가에 있는 성공적인 클리닉을 버리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알지 못했어요. 강현우 박사는 서울 강남이라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력은 화려했어요. 의대 수석 졸업, 명문 대학병원에서의 레지던트 과정,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내건 클리닉까지. 저희 캐나다 기준으로도 그는 성공한 의사였죠. 안정적인 수입, 높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존경받는 직업까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케냐의 작은 진료소에서 늦게까지 환자들을 돌보고 난 후 모닥불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현우 박사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가 말하길 성공적인 클리닉을 운영하던 시절에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에 점점 지쳐갔다고 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환자들을 위한 시술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절실히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열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간단한 레이저 시술 중 발생한 사소한 의료사고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문제였지만 환자는 소셜미디어에 그의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해명하려 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해요. 강현우 박사는 모닥불 불빛에 비친 얼굴로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병원 운영 실적에 신경 쓰다 보니 무리하게 환자를 받았던 것이 화근이었다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의사로서의 사명감보다 돈을 우선시한다는 비난, 환자의 안전보다 병원 실적을 중요시한다는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강현우 박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결국 그에게 무혐의 판정을 내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였어요. 밤마다 그는 자신의 선택들을 되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의사가 된 초심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환자를 진정으로 돕고 싶었던 그 마음은 언제부터 무뎌진 걸까? 매일 밤 그런 질문들과 씨름하다 보니 오래전부터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꿈이 서서히 떠올랐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세계여행이었습니다. 의대생 시절 강현우 박사는 국경 없는 의사회 다큐멘터리를 보며 언젠가는 자신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의술을 펼치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그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그리고 지금 그 꿈이 다시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큰 결단을 내렸어요. 병원을 매각하고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이죠. 가족들과 지인들은 모두 말렸다고 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성공적인 병원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결정이라고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를 마치며 강현우 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떠나는 그 순간, 오랜 시간 그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배낭 하나만 메고 공항으로 향하던 그날, 강현우 박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편안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그를 이곳 아프리카로 그리고 저와의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강현우 박사의 세계여행은 한국을 떠나 동남아시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가 제게 들려준 여행 이야기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태국의 북부 치앙마이에서 불교 사원을 방문하고 베트남의 하롱베이에서 카약을 타며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서 일출을 바라보았다고 해요. 그는 처음으로 의사라는 정체성을 내려놓고 그저 한 여행자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강현우 박사는 전형적인 한국인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캐나다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은 대부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편이었는데 그는 즉흥적으로 여행 일정을 바꾸곤 했다고 합니다. 지난밤 만난 여행자의 추천으로 갑자기 목적지를 바꾸기도 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발길을 옮겼다고 해요. 그렇게 자유롭게 여행하며 그는 점점 자신을 옥죄고 있던 사회적 기대와 책임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에 도착했을 때는 멜버른의 작은 호스텔에서 몇 주간 머물렀다고 해요.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여행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강현우 박사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계에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대 입학부터 병원 개원까지 그의 인생은 하나의 직선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무수히 많은 다른 삶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광활한 자연 속에서 그는 종종 홀로 하이킹을 떠났어요. 울루루의 붉은 사막, 그레이트 오션 로드의 절벽, 그리고 케언스의 열대우림까지. 강현우 박사는 그 시간들이 자신을 치유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경쟁, 그리고 끊임없는 성취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자신의 작은 존재를 느끼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여행 중에도 그의 의사로서의 본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에서 만난 열병에 시달리는 아이를 보고 그는 자신의 배낭에서 기본적인 의약품을 꺼내 도움을 주었어요. 뉴질랜드의 트레킹 코스에서 발목을 다친 등산객에게 응급처치를 해주기도 했고요. 그런 순간들마다 강현우 박사는 이상한 충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유럽으로 넘어가 그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들과 프랑스의 시골 풍경, 스페인의 활기찬 도시들을 누비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어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인류의 역사와 예술을 감상하고 현지 식당에서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강현우 박사는 점점 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고 해요. 어느 날 그는 모로코의 마라케시 시장에서 아프리카 의료봉사단체의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케냐의 난민 캠프에서 의료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강현우 박사는 자신이 가야 할 다음 목적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새로운 삶의 방향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고 해요. 망설임 없이 그는 봉사단체에 연락했고 2주 후 케냐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프리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강현우 박사는 처음으로 진정한 설렘을 느꼈다고 해요. 그것은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기술과 지식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현우 박사는 케냐의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했고 저와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그를 난민 캠프로 안내하기 위해 공항에 마중 나갔거든요. 처음 본 순간 그는 평범한 아시아 관광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목적을 찾은 사람의 단단한 의지였습니다. 케냐 북부의 투르카나 지역에 위치한 우리 의료 캠프는 강현우 박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나이로비에서 험한 비포장도로를 따라 8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먼지와 모래바람이 가득한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강현우 박사는 서울의 번화가에서 최첨단 의료 장비로 진료하던 삶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에 처음에는 당황했다고 해요. 의료 캠프의 진료소라는 것은 단지 천막 몇 개와 간이 침대, 그리고 제한된 의약품이 전부였습니다. 전기는 불안정했고 깨끗한 물도 귀했어요. 그가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기본적인 의료 장비들은 여기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첫날 밤 강현우 박사는 자신의 텐트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자신이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해요. 다음 날 아침 의료 캠프는 일찍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변 마을에서 아픈 아이들과 노인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강현우 박사는 아직 의료 캠프의 진료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우리 팀의 현지 의사 아베드와 함께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환자는 5살 정도 된 소년이었어요. 말라리아 증상을 보이는 아이는 이미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강현우 박사는 제한된 검사 도구로 진단을 확정한 후 가용한 약물로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현지 의료진들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강현우 박사는 이곳의 의료 현실에 적응해 갔어요. 정밀한 검사 장비 없이 증상만으로 진단하는 법, 부족한 의약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와의 소통을 통해 치료의 신뢰를 쌓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기계와 수치에 의존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감각과 경험을 더 신뢰하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강현우 박사가 현지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는 열정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그는 스와힐리어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했고 현지 의료진들과 주민들에게 그들의 전통의학에 대해 질문했어요.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는 새로운 언어까지 배우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현우 박사가 캠프에 온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우리는 인근의 더 외딴 마을로 이동식 진료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의료 서비스를 거의 받아본 적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임시진료소를 설치하자마자 수십 명의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우리 팀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했어요. 그날 오후 한 여성이 심각한 상태의 어린 딸을 안고 왔습니다. 아이는 폐렴 증상을 보였고 호흡곤란으로 인해 얼굴이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캠프로 돌아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강현우 박사는 직접 아이를 안고 험한 길을 걸어 차가 있는 곳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이의 곁을 지키며 산소 공급과 항생제 투여를 직접 관리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강현우 박사의 눈에서 특별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클리닉에서는 볼 수 없었던 종류의 열정이었어요. 그는 나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의료 행위는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라고요.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의 의미가 이곳에서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고 했어요. 점점 강현우 박사의 명성은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한국에서 온 의사라고 불렀고 때로는 멀리서 그의 진료를 받기 위해 하루 종일 걸어오는 환자들도 있었어요. 그는 특히 소아과 질환과 외상 처치에 탁월한 솜씨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피부과 의사로 일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였지만 강현우 박사는 필요에 따라 자신의 의학 지식을 빠르게 확장해 나갔어요. 어느 날 저녁 캠프파이어 주변에 모인 우리 팀원들 사이에서 강현우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여행의 일부로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이 일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다고요. 강남의 피부과 의원에서 그가 느꼈던 공허함은 이곳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매일 밤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들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고 해요. 강현우 박사가 우리 캠프에서 3개월을 보냈을 때 케냐를 넘어 탄자니아와 우간다의 의료 취약 지역까지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의 든든한 통역사이자 코디네이터로서 함께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의 동아프리카 의료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인 의사와 캐나다인 코디네이터, 참 특이한 조합이었지만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여주었어요. 우간다 북부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내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은 의료 인프라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마을 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마을 전체가 환영의 춤과 노래로 맞이해 주었어요. 강현우 박사의 얼굴에는 긴장과 책임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첫날, 우리는 마을의 허름한 건물을 임시진료소로 정비했어요. 강현우 박사는 자신이 가져온 의료 장비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어요. 서울에서는 최첨단 장비의 도움 없이 진단을 내리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청진기와 자신의 감각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고요.
그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진료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첫 환자는 오랫동안 복통에 시달려온 노인이었습니다. 강현우 박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손길로 환자를 진찰했어요. 제한된 약품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에 대한 조언도 꼼꼼히 전달했습니다. 그의 진료는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조건을 고려한 총체적 접근법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강현우 박사의 진료는 더욱 자신감 있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건강 문제가 단순히 의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인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끗한 물의 부족, 영양 결핍, 위생시설의 미비 같은 문제들이 질병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강현우 박사는 단기적인 치료를 넘어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강현우 박사가 현지 전통 치료사들과 협력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방식을 의심하며 거리를 두었지만 점차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지식을 존중하고 보완하는 관계를 만들어갔어요. 그는 자신의 현대의학 지식을 공유하고 반대로 현지의 전통 약초와 치료법에 대해 배우기도 했습니다. 우간다에서의 한 달이 지나고 우리는 수단 국경 근처의 난민 캠프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강현우 박사는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내전을 피해온 난민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제한된 의료 인력과 장비로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엄청난 과제였습니다. 강현우 박사는 즉시 현지 의료진과 국제 구호단체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어요.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효율적인 환자 분류 시스템을 도입했고 제한된 약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때로는 직접 약품을 배급하러 주변 도시로 다녀오기도 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강현우 박사가 보여준 리더십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한국에서 온 의사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현지 의료진들과 주민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다른 국제 의료진들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난민 캠프의 의료 환경은 점차 개선되어 갔어요. 어느 날 밤 전염병으로 위독했던 어린 소년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강현우 박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어요. 그 순간 강현우 박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제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의사로 일할 때는 환자의 회복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곳에서는 한 생명의 회복이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고요. 난민 캠프에서의 경험은 강현우 박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의료 자원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또한 환자들의 문화적 배경과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섬세함도 배웠습니다. 그것은 첨단 의료장비 사용법을 배우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의료기술이었어요. 수단 국경 난민 캠프에서의 일을 마치고 우리는 에티오피아 남부의 오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강현우 박사는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지식과 위생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는 현지어로 된 간단한 의료 매뉴얼을 만들고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을 기초의료요원으로 훈련시켰어요. 이 과정에서 강현우 박사는 자신의 의학 지식을 단순화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를 현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간단한 치료법을 개발하기도 했어요. 그의 이런 접근 방식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의 마지막 날, 마을 주민들은 우리를 위한 특별한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그들은 강현우 박사에게 전통 의상과 장신구를 선물했고 그를 마을의 명예 원로로 임명했습니다. 춤과 노래가 가득한 그 밤, 강현우 박사의 얼굴에는 제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모닥불 앞에 앉아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강현우 박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을 떠날 때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의미의 치유였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에티오피아에서의 활동이 끝난 후 우리는 잠시 케냐 나이로비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습니다. 국제의료봉사단체의 본부에서 다음 임무를 기다리는 동안 강현우 박사의 명성은 이미 아프리카 전역의 의료 NGO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그의 능력,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국제의료저널의 기자가 강현우 박사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에 그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특별한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단체의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의료 봉사자들과 후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득한 끝에 그는 마지못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강현우 박사는 평소와 같은 소박한 차림새로 나타났어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아프리카 각지에서 만난 의료진들과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자의 질문은 계속해서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향했어요. 서울의 성공적인 클리닉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온 이유,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아프리카의 차이점, 그리고 그가 겪은 변화에 대해서요. 강현우 박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뛰어나다고 말했어요.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 우수한 의료진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발전된 환경 속에서 의사로서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고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는 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즉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다는 본질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요. 또한 그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처음에는 단지 개인으로서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이 한국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지 사람들이 그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의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 더 큰 책임감을 주었다고 했어요. 인터뷰가 출판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희망을 전하는 한국인 의사, 의료사고 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강남. 의사의 아프리카 봉사기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그의 과거 의료사고를 다시 들춰내며 선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의 현재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긍정적으로 보도했어요. 강현우 박사는 갑작스러운 주목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어요. 자신은 그저 조용히 일하고 싶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관심이 아프리카의 의료 현실을 한국 사회에 알리고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의대생들로부터 오는 메시지들이었어요. 그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의료 봉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젊은 학생들의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강현우 박사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장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면서도 의료 봉사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이상주의나 일시적인 열정으로 지속할 수 없는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 강현우 박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의료인들이 국제 의료 봉사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의료 봉사의 가치를 전파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 언론의 관심은 인도 북부 지역으로 향하는 우리의 다음 임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한 제약회사가 강현우 박사의 이야기를 접하고 의약품을 기부해왔고 한국 대학병원의 의료진들이 단기 봉사를 위해 합류하기도 했어요. 이제 우리 팀은 더 이상 마이클과 강현우 박사 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북부의 산간 마을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고산 지역 특유의 의료 문제들, 접근성의 어려움, 그리고 언어와 문화적 장벽까지. 하지만 이제 강현우 박사에게 이런 어려움은 새롭게 극복해야 할 과제일 뿐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기응변에 능해졌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현지 의사들과 협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원조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료로서 현지 의료진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는 한국의 발전된 의료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면서도 현지 의료진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의 몇 개월 동안 강현우 박사는 여러 워크숍을 통해 현지 의사들에게 한국의 의료기술을 전수했어요. 동시에 그는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현지 전문가들로부터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교류는 단순한 의료 지식 이상의 것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느 날 히말라야 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강현우 박사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두 세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요. 한국의 발전된 의료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현실과 필요 사이에서 연결점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부여했습니다. 인도에서의 활동이 마무리될 무렵 강현우 박사는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섰어요. 한국의 여러 기관에서 그에게 복귀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의 교수직, 국제의료지원기관의 책임자 자리, 심지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 출간 제안까지. 그는 오랜만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무렵 미얀마에서 심각한 홍수로 인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어요. 국제구호단체에서는 긴급히 의료지원팀을 꾸리고 있었고 강현우 박사에게도 참여 요청이 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미얀마행을 선택했어요. 한국으로의 복귀는 조금 더 기다려도 좋겠다며 아직 자신이 현장에서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우리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수해로 인한 질병과 부상, 식수 오염으로 인한 전염병 위험, 그리고 무너진 의료 시스템.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강현우 박사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임시진료소에서 환자를 돌보던 중 그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과로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탈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그의 상태가 드러났어요.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는 며칠간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강현우 박사가 쓰러진 후 저는 그가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양곤의 안전한 숙소로 그를 모셨어요.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늘 다른 사람들을 돌보던 그가 이제는 돌봄을 받는 입장이 된 것이죠. 회복 기간 동안 강현우 박사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현장을 돌아다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고민된다고요.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에서 온 편지 한 통이 그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의 의과대학에서 그에게 국제의료협력 분야의 특별교수직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자리는 그가 해외 의료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후학들을 가르치고 한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의료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강현우 박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의료 활동을 접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쌓은 경험과 통찰력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더 큰 규모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몇 밤을 뜬 눈으로 보낸 후 그는 저에게 결정을 알렸습니다.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 제안을 받아들이되 정기적으로 현장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요.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강현우 박사의 귀국 결정이 알려지자 우리가 활동했던 여러 지역의 현지인들과 의료진들로부터 아쉬움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특히 케냐 투르카나 지역의 아이들이 보낸 손그림 편지는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출국 전날 밤 강현우 박사와 저는 양곤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직접 환자를 만나고 치료하는 현장의 경험을 잃고 싶지 않다고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이제 두 세계에 모두 속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현우 박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마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것이라고. 그는 한국에서 더 많은 의료인들이 국제의료봉사에 관심을 갖도록 영감을 주고 개발도상국과의 지속가능한 의료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는 제게 약속했어요. 반드시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다음에는 더 많은 한국 의료진들과 함께 오겠다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가에 앉아 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한국인 의사가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를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낼지에 대해서요. 강현우 박사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계속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이어갔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말라위의 작은 마을에서 일하던 중 저는 강현우 박사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받았어요. 그가 한국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을 이끌고 말라위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2주 후 저는 블렌타이어 공항에서 강현우 박사와 그의 팀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예전과 달리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교수 생활이 그에게 새로운 종류의 권위와 책임감을 부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 따뜻한 열정이 살아있었어요. 강현우 박사와 한국 의료팀은 즉시 현장 활동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최신 의료 장비와 충분한 약품을 가져왔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종합건강검진과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특히 젊은 의대생들의 열정과 헌신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강현우 박사의 지도 아래 제한된 환경에서도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을 배워나갔어요. 활동 중반, 우리는 말라위 중부의 더 외딴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의료 서비스가 거의 전무한 지역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임시진료소를 설치하고 환자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섰어요. 그날 오후 한 젊은 어머니가 5살 정도 된 소녀를 안고 왔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니아였고 심각한 폐렴 증상을 보였어요. 이미 며칠째 고열과 호흡 곤란에 시달리고 있었고 상태는 매우 위중했습니다. 강현우 박사는 즉시 니아의 치료를 맡았어요. 진료소의 제한된 자원으로는 충분한 치료가 어려웠기에 강현우 박사는 한국에서 가져온 휴대용 의료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산소 발생기와 항생제 주사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니아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그날 밤 내내 그는 아이의 곁을 지켰어요. 한국에서 온 젊은 의대생들도 교대로 니아를 돌보며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밤새 니아의 상태는 오르락내리락했어요. 한때는 호흡이 너무 힘들어져 모두가 최악을 걱정했습니다. 강현우 박사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의 주름이 새겨졌어요. 그는 마치 자신의 아이를 돌보듯 니아의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비록 니아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와 손길이 아이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어요. 새벽녘 기적적으로 니아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내리고 호흡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니아는 마침내 눈을 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강현우 박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순간이었어요. 니아가 회복된 후 강현우 박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왜 의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았다고요. 한국의 안락한 클리닉에서도 아프리카의 열악한 진료소에서도 의사의 본질은 변함없이 같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고통받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강현우 박사는 이제 자신의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양쪽 세계의 장점을 결합하고 공유하는 일에 자신의 남은 삶을 바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료기술이나 지식의 전수를 넘어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나누는 일이었어요. 말라위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떠나는 날, 니아와 그녀의 어머니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니아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수줍게 다가와 강현우 박사의 손에 작은 팔찌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현지 천과 구슬로 만든 소박한 것이었지만 그 순간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말라위에서의 경험은 강현우 박사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그는 즉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의료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강현우 박사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열정적인 의대생들, 경험 많은 의사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학습과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이었어요. 강현우 박사는 제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의료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서울의 작은 클리닉에서 안주하며 진정한 열정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현우 박사의 단체에서 파견된 2명의 한국인 의사와 1명의 간호사가 함께 말라위로 향했어요. 그들은 6개월간의 장기 봉사를 위해 왔고 현지 의료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강현우 박사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은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한국국제의료봉사단은 이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의 2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 의료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양성된 의료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강현우 박사 자신도 여전히 1년에 2번 이상 현장을 방문하며 활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는 교수 직책과 현장 활동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은 것 같아요. 한국의 의대생들에게 국제의료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동시에 직접 현장에서 그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강현우 박사가 처음 케냐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아 헤매는 한 명의 여행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떤 위기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열정을 따르는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난달 저는 말라위의 한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이제 작은 의원이 세워져 있고 현지에서 교육받은 의료인들이 주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의원 입구에는 니아가 강현우 박사에게 선물했던 것과 비슷한 팔찌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이 지역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희망의 팔찌라고 부르며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만든다고 해요. 강현우 박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고 그가 심은 씨앗은 전 세계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때때로 그는 아직도 아프리카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그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의술을 통해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길이고 그 길에는 항상 그와 함께 걷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